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기말고사에 대비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용 정리 세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이번 시간의 내용은 조금 많아요. 요, 금, 원, 송, 고려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원명, 교체까지 다룰 거거든요. 칠판 하나로 다 모자라서 칠판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조금 많은데 여러분들 시험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선생님이랑 함께 수업 정리 내용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10에서 11세기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거란족의 요나라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주도했던 때의 상황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7년 당나라가 멸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절도사라고 하는 독자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 군 지휘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절도사들은 이후에 중국에서 저마다의 독자적인 정권을 세워나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5대 19개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절도사 조광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960년에 송나라를 건국하게 되고요. 이후에 이 송나라는 979년에 5대 19개 분열기를 통일하게 되면서 당 멸망 이후에 다시 등장하게 된 중국의 통일 왕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절도사라고 하는 이 군인 세력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숙문천무의 정책, 이른바 문치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합니다.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한 결과 송나라는 황제권을 강화한다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로 인해서 군사력이 약화되는 그러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한편 중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916년에는 야오허강 상류 지역에서 야율아보기라고 하는 사람이 거란의 부족을 통합을 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바로 요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 요 나라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되는 데에는 두 가지 영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첫 번째는 발해를 멸망을 시켜서 그 영역을 차지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또 하나는 이 5대 19개 분열기에서 이 요나라가 이른바 연운 16주라고 하는 만리장성 이남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땅을 얻었던 것이 굉장히 이 요나라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요나라가 세워지게 되었고 연운 16주의 땅을 얻었던 것이 굉장히 그들의 성장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연도도 쓸까요? 936년에 연운 16주라는 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후에 이 중국을 통일하였던 송나라는 이 연운 16주라는 땅을 되찾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반대로 요나라는 이 연운 16주의 땅을 바탕으로 남쪽으로 진출하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래서 이 연운 16주의 땅을 놓고 송과 요 사이에서 충돌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죠? 자, 그런데 알다시피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치주의 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군사력이 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한편 요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에 그런 어떤 전쟁의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쪽에서 평화협상이 맺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니 그게 바로 이른바 전연의 맹약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이 전연의 맹약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었느냐? 송과 요나라는 사이좋은 형제가 되어서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 형제 관계로서 평화를 유지할 것을 약속을 하였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송나라가 요나라에게 은과 비단을 이른바 세패라고 하는 명목으로 지급을 하면서 돈을 주고 평화를 사는 것으로 맺어진 평화 조약이 바로 이 전연의 맹약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둘 사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한편 이 거란족 요나라의 경우에는요,
연운 16주라고 하는 농경 지역과 그리고 원래 그들이 살고 있었던 유목 지역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두 개의 땅과 민족을 동시에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그 서로 다른 땅과 민족을 하나로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른바 이원적 통치 정책을 실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한족과 그리고 농경민족에 대해서는 기존의 주현제의 방식을 이용을 해서 통치하는 남면관제와 그리고 북방의 유목민족에 대해서는 부족제의 방식으로 통치하는 북면관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이른바 남면관, 북면관제라고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죠. 또한 이들은 한족들에게 문화적으로 융합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들은 화의관이라든지 이들 자신들을 오랑캐로 비하하는 유교 대신에 불교를 국가의 통치 사상으로 삼으면서 불교 국가로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보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한편 1038년으로 가게 되면서 서하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죠. 자, 이 서하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느냐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베트 계통의 유목민족인 탕구트족이 세운 나라가 바로 서하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이 서하라고 하는 나라는 문헌상 최초의 왕조인 하왕조와 동일한 한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와 구분하기 위해서 서하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들이 자리 잡은 지역은 어디였냐면 바로 비단길이 지나가는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탕구트족 서하의 경우에는 이 비단길을 장악을 하고 동서교역을 통해서 성장한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죠? 그래서 나라는 무척이나 작지만은 이러한 동서교역을 통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강력한 국력을 가진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 서하 같은 경우에는요, 송나라의 물건을 사다가 조공과 책공의 관계를 통해서 송나라로부터 받은 물건을 비단길로 팔아서 큰 이익을 얻고 있었던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서하가 점차 성장하게 되자 송과 조공과 책공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의 교역을 원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대등한 관계에서의 교역을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잠시만요. 녹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잠깐만 확인 한 번만 할게요. 네, 미안합니다. 잘 되고 있네요. 불안해서. 자, 그래서 송나라는 조공과 책공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와 교역할 수 없다라고 버텼어요. 그래서 조공과 책공의 조건 그리고 교역의 조건을 놓고 송나라하고 오랫동안 전쟁을 벌였던 나라가 바로 이 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치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군사력이 약화되는 부작용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서하는 자기들보다 훨씬 더 힘이 약하고 작은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서하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하와의 관계에서도 송나라는 과거 요나라와의 관계와 비슷한 방식의 평화조약을 맺는다, 화약을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송나라가 서하에게 평화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것은 이 송나라가 서하가 원했던 것들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비단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차와 같이 이렇게 동서교역에 주로 활용되는 이런 물품들을 평화의 대가로 지불을 하고 두 나라 사이에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대신에 서하의 경우에는 그 대가로 송나라와 조공과 책공의 관계를 맺고 또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송과 서하의 관계까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 지금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나라와의 관계에서도 돈을 주고 평화를 유지하는 모습, 그리고 서하와의 관계에서도 돈을 주고
평안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것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또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결국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재정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 보고자 송나라의 부재상이었던 왕안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송나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부국강병의 개혁을 추진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 왕안석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부국강병의 개혁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신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왕안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법이라고 하는 이름의 개혁을 추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 왕안석이 신법이라고 하는 이름의 개혁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송나라의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나라의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부국강병이었다. 미안합니다. 부국강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하지만 이 왕안석의 신법의 내용의 경우에는 기존의 송나라의 지배층이었던 사대부 지배 대상인 이러한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이 왕안석의 신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쟁이 격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러한 정치 혼란으로 인해서 결국 송나라의 국력은 더욱더 약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이른바 왕안석의 신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어떤 배경 속에서 나타났으며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0에서 11세기 거란족이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었던 때의 상황을 함께 정리를 해보았어요. 자, 넘어갑시다. 이번에는 12세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12세기 같은 경우에는 여진족들이 성장을 하고 그들이 이후에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유적 부러지니 종이를 감싸서 분필이 미끄러지는 걸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좀 이렇게 시간이 딜레이가 되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115년에 만주 지역의 수련 민족이었던 여진족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고요. 아쿠타라고 하는 사람이 여진 부족을 통일하게 되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금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진족들의 경우에는 원래 요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지배를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금나라를 세운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자 가장 기뻐했던 나라는 바로 송나라였어요. 왜냐하면 이 금을 통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이 요나라한테 밀리고 있었던 관계를 뒤집고 연운 16주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자, 그래서 이 송과 금 사이에서 요나라에 대한 동맹이 맺어지게 되었고요. 결국 이들의 손에 의해서 물론 송나라는 한 일이 밖에 없었습니다만은 결국 이들에 의해서 요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송나라가 약속을 했던 세패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금나라를 배신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자 화가 난 금나라는 결국 송나라를 곧바로 이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송나라의 수도였던 카이펑이 이 금나라의 공격에 의해서 함락되면서 송나라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 송나라의 경우에는 카이펑이 함락이 되면서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만은 이후에 황족 가운데 일부가 북쪽으로 카이펑을 탈출을 해서 남쪽으로 도망가는데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죠? 자, 그래서 이만 항저우를 중심으로 새로운 송나라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남송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수도는 이만 항저우를 중심으로 새로운 송나라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남송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북송이 멸망했던 사건
127년에 북송이 멸망했던 사건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불렀었냐면은 정당의 변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여진족 금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금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하이펑을 함락하고 이 중국의 화북 지방까지 차지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리고 남송 내부에서는 이들 금나라와 싸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악비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대다수의 관료들의 경우에는 이 금과 싸우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요구했던 임금과 신하의 관계, 군신의 관계를 송과 금 사이에서 맺어지게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남송의 경우에는 이 금나라와의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세패를 지급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남송과 금나라 사이의 관계는 안정적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 이후에도 갈등이 이어지면서 대규모의 국제전쟁이 여러 차례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한편 이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화북 지방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이 여진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래 그들이 살고 있었던 유목의 지역뿐만 아니라 농경의 지역까지 함께 다스리게 되면서 요 나라가 실시했던 이원적 통치를 이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행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유목민족들에게는 여진족 고유의 부족제를 적용시켰어요. 그죠? 이른바 맹한 모국제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해서 북방 유목민족들을 통치하였었고요. 그리고 농경민족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현제의 방식을 적용을 해서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들도 문화적으로 한족에게 융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만의 독자적인 문자, 여진 문자를 만들어 사용을 하였었고요. 마찬가지로 불교를 숭상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함께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죠? 자, 원나라 시기로 넘어가기 전에, 원시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한반도의 고려와는 이들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고려 봅시다. 고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0세기에 신라가 후삼국으로 분열되었다가 그것을 재통일하게 되면서 한반도에 등장한 통일왕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려가 성립을 하게 되었을 때 이후에 거란족이 나타나서 고려에게 친선의 관계를 요구해요. 그 까닭은 무엇이었냐면은 송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송과 사이가 좋은 고려로부터 자신들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 고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송과의 관계라든지 발해를 멸망시켰다라는 이유에서든지 아니면 고려의 북진 정책이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거란족이 요구했던 친선의 관계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 거란의 경우에는 요를 공격하기 전에 배후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고려를 침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후에 고려는 그로 인해서 세 차례 거란의 침입을 겪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특히 1차 침입 때에는 서희가 이 1차 침입 때의 거란족을 이끌었던 소손영 장군과 협상을 해서 이른바 강동육주라고 불리는 땅을 얻어내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죠. 그죠? 자, 그리고서 거란과의 친교를 약속을 했지만 고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여전히 성과 교류하는, 비공식적으로 교류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래서 화가 난 요나라가 두 차례 더 침략을 하게 되는데 2차 때는 양규 장군, 3차 때는 강갑창 장군의 활약에 힘입어서 이 거란족의 침입을 세 차례 모두 막아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고려의 경우에는 이러한 거란족과의 전쟁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 요나라와의 관계에서 그들이 요구했던 조공의 관계를 맺게 되면서 평화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가 되시죠? 자, 그러다가 12세기의 고려는 또 금나라와 여진족과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진의 경우에는 원래 그 힘이 약해서 고려를 형님의 나라라고 부르면서 고려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고려의 경우에는 여진족들을 진압하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달래가면서 그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진족들이 12세기 들어서게 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 나가게 되자 그들이 더 커 나가기 전에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윤관 장군을 보내게 되고요. 윤관 장군은 별무반이라고 하는 특수부대를 조직해서 여진족들을 정벌하고 그들이 고려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9개의 성을 쌓았으니 그것이 바로 동북구성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후에 이 윤관이 세웠던 동북구성에 대해서 여진족이 돌려줄 것을 간청하게 되었고요. 그 여진족들이 돌려줄 것에 대한 간청을 결국 받아들이면서 고려가 동북구성을 돌려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자 여진족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북송까지 멸망시키면서 화북 지역까지 차지하게 되는 거대한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면서 금나라는 과거에는 우리가 힘이 약해서 너에게 형님의 나라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우리가 큰 나라가 되었으니 너희가 우리를 섬길 차례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려에게 금나라에 대한 4대 관계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당시에 이 고려의 지배자였던 이자겸의 경우에는 자신의 권력이 위협받을 것을 두려워 금나라의 4대 관계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경우에는 이 나라에 의해서 금나라와도 조공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12세기의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일들이 되겠네요. 자, 13세기로 넘어가고 14세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13, 14세기 칠판 잠깐 지우고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마저 이어서 원과 명 그리고 고려와 조선 그리고 가마쿠라 막부와 무로마치 막부까지 쭉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칠판을 한 번에 다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 다 쓸 수 있어야 될 텐데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글씨를 좀 작게 써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칠판 또 지우고 또 쓰기 싫어요. 이번 하나로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씨를 조금 작게 써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래요. 자, 봅시다. 13세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3세기 같은 경우에는 몽골족들이 등장을 하고 이후에 몽골족들이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자, 이 몽골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몽골 시기의 첫 번째 우리는 칸을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징기스칸 또는 징기스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징기스칸 같은 경우에는 몽골 부족을 통일하고 쿠릴타이라고 하는 족장회의를 통해서 칸의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징기스칸의 경우에는요, 천호제, 백호제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유목 조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몽골족들을 통합하고 또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내게 된 것, 이것이 그의 강력한 군사력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자, 그리고 이 징기스칸의 첫 번째 공격의 목표가 된 것은 바로 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럼 왜냐면은 징기스칸은 비단기를 장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서하와 중앙아시아의 호라즌 왕국을 정복을 하면서 징기스칸의 경우에는 비단기를 장악을 하는데 성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한편 서하하고 호라즌 공격 사이에 당시에 유목민족의 유목민족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금나라를 공격을 해서 금나라로 하여금 수도를 베이징에서 카이펑으로 옮기게 만들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수업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 징기스칸의 이야기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하, 호라즌 정복, 비단기대 장악 이런 것들 좀 밑줄을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칸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냐면요, 그의 아들이었던 오고타이 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구데이 칸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오고타이 칸 때 고려에 파견하였던 사신이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고려에 대한 침공을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고요. 이후에 금나라를 멸망을 시키면서 오고타이 칸은 동아시아의 유목민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리고 이때 이 오고타이 칸은 자신의 조카였던 바투칸으로 하여금 서쪽 원정을 떠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바투칸의 경우에는 동유럽에 있었던 키예프 공국까지 점령, 멸망, 뭐 교과서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키예프 공국까지 점령이라고 되어 있나? 점령을 하게 되면서 동서교역로 가운데 또 하나 남아 있었던 초원길이라고 하는 것도 장악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몽골족이 더더욱 이 동서교역의 루트를 활발하게 장악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노란 분필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고려를 침공했다, 금나라를 멸망시켰다, 키예프 공국을 점령하여 초원길을 장악하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중요하게 다루었던 칸, 쿠빌라이 칸이 있어요. 그죠? 자, 쿠빌라이 칸 같은 경우에는 징기스칸의 손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 쿠빌라이 칸은 다른 칸들과는 달리 한족들의 문화와 제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유목민족적인 방식으로 동아시아 대부분의 지역, 특히 중국 지역을 통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래서 수도를 카라코룸에서 중국의 기존의 전통적인 수도인 베이징으로 옮기고 거기를 대도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자, 그리고 나라 이름을 기존의 한족의 방식인 한자 한 글자 원이라고 나라 이름을 고쳤다. 대도 베이징으로 천도를 하고 국호를 원으로 고쳤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쿠빌라이 칸 때 오랫동안 버텨왔던 고려가 결국에는 몽골족에게 항복을 하게 되어 고려를 복속시켰다라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이후에 남송마저도 정복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그 어떤 유목민족들이 달성하지 못했던 중원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이 쿠빌라이 칸 때 오게 되면서 몽골족의 경우에는 유목민족 최초로 중국 전체와 그리고 동아시아의 대부분을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죠. 그죠? 그러면서 쿠빌라이 칸 때가 몽골족의 전성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후에 쿠빌라이 칸의 경우에는요, 비단길과 초원길에 이어서 마지막 남아있었던 동서교역로의 하나인 바닷길마저도 장악하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래서 두 차례 일본을 공격했습니다만은 태풍으로 인해서 실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고요. 세 차례 베트남의 대월을 침공했습니다만은 쩐흥다오 장군의 활약 등으로 인해서 실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죠. 그죠? 자, 하지만 결국에는 이후에 자와 인도네시아를 공격을 하게 되면서 거기를 통한 바닷길이라고 하는 동서교역로 가운데 마지막 하나 남아있었던 교역로마저도 몽골족들이 장악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이 부분들 고려를 복속시켰다, 남송을 정복하였다, 대월을 침공했지만 실패하였다, 바닷길을 장악하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한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같이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정리를 조금 이따가 할게요. 왜냐면은 이거 한 칸 안에 다 집어 넣으려면은 선생님이 원래 계획했던 것하고 다른 방식으로 좀 써야 될 것 같네요. 자, 요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다른 내용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원나라의 동서교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몽골 같은 경우에는 징기스칸 때부터 동서교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세력들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었던 동서교역망이 몽골이라고 하는 하나의 세계에 의해서 통합이 되면서 이후에 그 어떤 역대 중원 왕조들보다 동서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가 바로 이 몽골 제국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몽골에 의한 교역망의 통합과 동서교류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죠?
그죠? 자, 이 몽골족들이 교역망을 통합을 하고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에 들어보자면은요, 당시 이들이 사용을 하였었던 역참이라는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교초라고 하는 지폐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했던 것이 그 영향이 또 이런 동서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고요. 또 바닷길을 장악하고 난 이후에는 시박사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들을 관리하는 곳을 둠으로써 또 이런 어떤 동서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동서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어떠한 문화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죠? 특히 이 서아시아의 이슬람 세계로부터 뛰어난 과학기술이 동아시아에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천문학이라든지 역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술들이 전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후에 원나라에서 1년을 365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낸 수시력 같은 뛰어난 달력, 역법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원나라에 들어왔던 서아시아의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고려에도 전파가 되면서 조선에서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같은 세계 지도가 만들어진다라든지 아니면은 세종대왕 때 칠정산이라고 하는 서울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낸 역법서 같은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이런 이야기들 했었습니다. 자, 한편 이 오고타이 칸이 고려를 침공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고려는 그래서 몽골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 이 고려가 몽골의 침략을 받기 시작했을 때는 당시 출시 무신 정권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몽골군들이 바다를 건너는 것을 무서워하고 잘 모른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수도를 강화도로 옮깁니다. 그죠? 그래서 강화도로 옮겨서 몽골의 침략에 대해서 저항해 나간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하지만 오랫동안 버텼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쿠빌라이 칸 때 몽골에게 항복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쿠빌라이 칸이 고려는 자기가 힘들 때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준 나라다라는 그런 이유에서 자신의 딸을 고려의 왕과 결혼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망하지는 않고 이후에 원나라의 지배를 받는 이른바 원간섭기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13세기 몽골의 전성기 때 있었던 일들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14세기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14세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4세기. 네. 원명의 교체가 이루어지던 시기의 내용들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크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시간 안에 정리가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몽골족들이 세웠던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사치와 낭비 등으로 인해서 재정이 부족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교초의 난발이라든지 무거운 세금의 징수 같은 것들로 인해서 경제가 혼란해지게 되면서 더욱더 나라가 혼란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원나라 말기에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백성들을 더욱더 살기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서 한족 농민들을 중심으로 퍼졌던 미신적인 종교였던 백년교라는 것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들의 머릿속에 머리 위에 빨간색 띠를 불렀다라고 해서 홍건적이라고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른바 백년교의 난 또는 홍건적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리고 그 홍건적을 이끄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누구였냐면은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나라의 수도였던 대도 베이징을 점령을 하게 되면서 결국 몽골족들의 경우에는 중원에 대한 지배를 포기하고
하고 몽골 초원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죠? 원나라의 경우에는 중원에 대한 지배를 포기하고 몽골 초원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후퇴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수업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이 주원 원장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으니 그 나라가 바로 명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명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다. 명의건국. 1368년에 명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다. 아이고,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쳤어야 되는데 명나라의 건국. 자, 명나라를 세운 사람은 누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자, 명나라를 세운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주원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이 주원장의 경우에는 이후에 명나라의 황제가 되면서 명태조 또는 홍무제라고 불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죠? 명태조, 홍무제라고 불리게 되었다. 자, 이 주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강남 지역에 자신의 세력 기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강남의 난징을 수도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오랫동안 몽골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훼손되고 억압되었던 한족의 전통적인 문화, 특히 이 유교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유 같은 것들을 제정하는 모습들 나타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한편 이 한족들 같은 경우에는요,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신들의 머릿속에 자신들이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화이관, 중화사상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명나라는 자신 나라가 중심이 된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받아들일 것을 주변의 국가들에게 요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러면서 조선, 일본, 대월 같은 나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명나라 중심의 조공과 책봉의 질서가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만 자유로운 교육이 가용했던 원나라 때와는 달리 이들은 대등한 입장에서의 교육을 허용하지 않고 오직 조공을 바치고 회사를 받아가는 형식으로만의 교육을 허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세워지게 되면서 동아시아 간의 국가 간의 교류는 물론 이 동서 교류에 있어서도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나 그 문화의 통합성, 교류의 원활함 이런 것들이 크게 축소되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중요한 부분들 뭐 이런 거 정도 밑줄을 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뒤에 우리 또 어떤 이야기 했었느냐 좀 마저 이어서 살펴볼게요. 잠시만요. 정말 미끄러지지 않는 불필홀도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하나 사주면 선생님 정말 기쁘게 여러분들에게 질 좋은 수업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사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 말이 그렇다는 거지. 네. 자, 그 다음에 주원장 다음에 어떤 사람 이야기했었냐면요, 그의 아들인 영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락제, 명나라의 세 번째 황제였고 전성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수업 시간에 얘기도 하진 않았는데요, 이 사람은 1402년에서부터 1424년까지 황제였던 사람이에요. 황제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 명나라의 영락제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영락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조카인 건문제를 죽이고 황제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명나라의 수도를 자신이 자리 잡고 있었던 베이징 지역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황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거대한 자금성을 건설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하였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영락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쿠빌라이 칸과 같이 대제국을 지배하는 황제가 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활발하게 명나라의 영토를 넘기는 대외 팽창 정책을 실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 차례 몽골 초원 지역으로 가서 몽골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고요. 또 남쪽으로는 대월까지 침공을 해서 한때이긴 하지만 대월 베트남 지역을 일시적으로 지배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조공 질서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정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명나라의 국력을 과시하고 돌아온 이른바 정화의 대항해 같은 사건이 이 영락제 시기에 있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베이징 전도, 자금성 건설, 대월 침공, 이런 정화의 항해 이런 것들을 좀 빗줄을 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동아시아의 나머지 지역들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내용이 많네요. 하지만 이번 시간에 끝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화이팅! 자, 나도 화이팅!
자, 봅시다. 자, 중국에서 원명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몽골의 지배를 받아왔었던 고려에서도 원나라의 간섭이 약화되자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죠. 그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공민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도했던 반원의 개혁 시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공민왕이 반원 자주 정책을 통해서 원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 원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반원의 개혁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무엇을 이야기했었냐면요, 몽골이 지배하고 있었던 쌍성 총관부라고 하는 곳을 공격을 해서 영토를 되찾았던 일, 쌍성 총관부를 공격을 해서 옛 영토를 탈환했던 일이 대표적인 반원 개혁의 시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이후에 명나라가 세워지게 되자 명나라의 경우에는 공민왕의 반원 정책 속에서 되찾았던 이 천령 이북의 영토, 쌍성 총관부가 있던 것이죠. 천령 이북의 영토, 원래 원나라 땅이었으니까 우리 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천령 이북의 땅을 돌려줄 것을, 내놓을 것을 고려에게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에 맞서서 최영 장군의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밀리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랴오뚱 공격에 대한 랴오뚱 반도를 우선적으로 공격하자 요동에 대한 정보를 추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리고 이때 요동정벌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성계라는 사람이었었는데, 그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신진사대들과 손을 잡고 말머리를 돌려서 다시 고루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위화도 회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자, 그러면서 위화도 회군으로 고려가 멸망을 하게 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조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위화도 회군과 조선의 건국 1392년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죠? 자, 그리고 명나라하고 조선하고의 사이는 다소 껄끄러운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이후에 이 명나라의 영락제와 그리고 조선의 태종 이방원 사이에서 우호적인 관계가 성립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면서 조선과 명나라에서는 조공과 책공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죠? 자, 한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일본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으로 갈게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쿠빌라이 칸 때 몽골의 침략을 막아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것이 언제 쓰러 일이었냐면은 일본의 최초의 무사 정권이었던 가마쿠라 막부 시기의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가마쿠라 막부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몽골의 침략을 격퇴했습니다. 그죠? 자, 하지만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어떤 사회적인 혼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몽골 격퇴 이후에 무사들이 가난해지게 된 것이 바로 그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무사들이 막부와 쇼군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지게 되자 오랫동안 허수아비로 머무르고 있었던 천황이 다시 자신의 권력을 되찾으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고다이오 천황이 주도했던 이른바 막부 타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 막부 타도 운동에 아시카가, 다카우지 같은 무사들이 동참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들의 손에 의해서 일본 최초의 무사 정권이었던 가마쿠라 막부는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이런 막부 타도 운동에 의해서 가마쿠라 막부는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가마쿠라 막부가 멸망을 하게 되고 아시카가 다카우지에 의해서 새로운 막부가 세워지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무로마치 막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 무로마치 막부를 세우고 나서 이후에 아시카가 다카우지의 경우에는 자기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고다이고 천황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천황의 자리에 올리고 싶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그래서 아시카가 다카오지의 경우에는 북쪽의 교토에다가 자기 말을 잘 듣는 새로운 천황을 임명을 하였으니 옹립을 하였으니 그가 바로 고묘 천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고다이고 천황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쪽인 요시노로 도망을 가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그 조정을 세우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일본은 어떤 일이었냐면은 일본 역사상 최초로 두 명의 천황이 동시에 존재했던 이른바 일본의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분열의 시대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본이 남조와 북조로 나뉘어서 대립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죠. 그죠? 자, 그러다가 일본의 이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분열의 시대를 통일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아시카가 다카우지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무로바치 막부의 세 번째 쇼군이었고요. 남조와 북조와의 협상을 통해서 결국 지금까지 분열되어 있었던 일본의 남북조 시대를 통일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지금 칠판에 보면은 조금 시간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아니지.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남북조를 통일한 것, 조선이 건국된 것과 마찬가지로 1392년에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시카가 다카오지의 경우에는요, 자신이 일본 유일의 지배자임을 인정받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아시카가 요시미스의 경우에는 명나라에게 조공을 보내서 일본국 왕으로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도 이후에 명나라 중심의 조공 책봉의 질서에 편입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베트남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끝을 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베트남의 대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월에서 이 쩐 왕조 시기에 이 몽골족의 침략을 막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쩐흥다오의 활약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쩐 왕조 시기에 몽골의 침략을 격퇴하는데 성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후에 지나치게 귀족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들에 의한 백성들에 대한 수탈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결국 쩐 왕조의 경우에는 농민과 노비의 봉기로 인해서 반란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쩐 왕조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호 왕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호 왕조가 성립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 이 호 왕조 같은 경우에는 1400년에 세워졌었는데 1407년에 명나라 영락제의 침공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후에 이 쩐 왕조에서는 아까 이 대월 침공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대월이 침공을 하게 되면서 명나라가 침략을 하고 이 베트남 지역을 베트남 지역을 지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레러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중국의 지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레러이의 저항운동이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결국 이 레러이의 저항운동이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 명나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대월의 레왕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레왕조의 경우에는 1428년에서부터 이후에 1758년까지 유지가 되었던 꽤나 오랜 시간 버텼던 왕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레왕조의 성립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레왕조 같은 경우에는요,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의 지배를 피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레왕조도 마찬가지로 명나라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명나라로부터 성리학 등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황제권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다행히 칠판 하나에 다 들어갔는데 지금 카메라에 잘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네, 조금 무리함이 없지 않아 있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어쨌든 간에 다행히 네, 여기 칸에 빈칸에 다 들어갈 수가 있었네요. 선생님이 칠판 하나에 억지로 우겨 넣다 보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더 넓은 공간에다가 이 내용들 조금 이제 여유를 두면서 필기를 하시고요. 선생님이 미처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들까지도 잘 채워 넣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말고사 대비에 앞서서 1학기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만나게 되실 텐데요. 아무쪼록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들 좋은 성적 거두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